그게 뭐 한 첫 100일 번째 구간이 2가 날 때예요. 2가 날 때요? 그럼 그때가- 아직 멀었네요. 그러면 진짜 애가 무슨 얘기 아닌 거죠? 잠을 못 자요. 2가 날 때. 딱 그게 첫 원더리스인데 그래서 뭐 무는 막 장난감이 있던데 그쵸. 이빨 날 때 막 이렇게 막 간지럽고 아파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딱히 사주지도 않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타입니다. 오늘은 퀀트 애널리스트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죠. 미래에셋의 유명한 위원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나 어려울 때 모셔가지고 일단 죄송하고요. 역시 예상대로 연휴 동안에 미국장이 엄청 올랐는데 한국 시장은 역시나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반영을 많이 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장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지수는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반도 반영 못한 것 같아요. 네, 많이 진짜. 반영을 못해가지고 퀀트를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현재 시장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저희가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할 때 네. 보통 뭐 바닥을 잡는 지표로 흔히 이제 밸류에이션도 사용을 하고요. 뭐 이익도 사용하고 그리고 기술적 지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은 아직 사실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었고요. 기술적 지표 정도만 사실 단기적인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수가 사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뭐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려면은 네. 뭐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더 주거나 혹은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보다 더 잘 나오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 모두 저는 만족시킬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밸류에이션이랑 네. 기술적 지표 구체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PBR 1배라는 기준을 많이 사용해서 증권사에서 주로 네네. 이제 락바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배 사실 깨진 적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진짜 락버텀 그래서 0.8배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밸류에이션으로 바텀을 논하는 수준은 대략 한 0.8배에서 0.8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PBR 기준으로. 근데 여전히 1배 정도예요. 왜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PBR을 좀 높게 받는 기업들의 비중이 올라갔고 최근에 상장된 LG 에너지솔루션도 사실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이기 네. 때문에 네네. 시장 전체 PER이 좀 높아졌던 좀 점이 있고요. PER도 사실 많이 뭐 말씀하세요. 뭐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9배면 싸다. 뭐 이런 기준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참고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의 PER은 한 10.3배 정도 됩니다.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그런데 저는 사실 PER 지표는 지금은 거의 활용을 하지 않아요. 저도 거의 안 봐요. 네, 왜냐면 관심도 없고. PER 지표라는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려면 네. 이 상황이 비슷해야 합니다. 금리도 비슷해야 되고 네. 전반적인 유동성도 비슷해야 되는데 5년 전하고 지금의 사실 네. 유동성과 금리 레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PER 지표를 뭐 지수의 뭐 바닥을 찾는 데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올바르지 않다라는 입장을 좀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다면은 어닝이 과연 하향 조정이 좀 진행이 됐는데 이게 끝났는지를 좀 판단을 네. 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 끝났다라면은 지수가 사실 그렇죠. 뭐 바닥을 봐도 네. 무방한데 뒤에서 좀 말씀드릴 테지만 지금 기업들의 어닝에 대한 눈높이가 여전히 전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뭐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이슈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과연 얼만큼 이게 빠져야 되는지를 기술적 지표 몇 가지를 활용해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격도거든요. 네.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장기 추세에 따라서 흐름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지수와 장기 평균 이제 지수와의 괴리율을 계산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PT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코스피 이격도를 한번 지금 계산을 해보게 되면 보통 퍼센테이지로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거를 통계적으로 뭐 표준 편차로 바꿔서 계산해 보면은 주로 이제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까지 네. 빠지게 되면은 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목요일 이제 1월 27일 기준으로
거의 마이너스 2.5 표준 편차까지 빠졌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사실 전날도 이 표준 편차였어요. 네, 그쵸, 그래서 뭐 하루 더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격도로 봤을 때는 뭐 바닥에 가까우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하루 더 빠지는 덕분에 좀 털렸잖아요. 저도 같은 네.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렇죠. 화요일 수요일쯤 해가지고 야 이거는 간만에 대배팅의 기회다 이러면서 딱 타는데 다음날 지수가 한 3% 빠졌나요? 쫄려가지고 또 반 자르고 나니까 법칙이죠. 제가 팔면은 주식이 오르는 마법의 법칙인데 다음날 금요일에 그래서 처가가 대구라서 대구에서 노트북으로 그냥 주식 보고 있는데 주식을 많이 털렸는데 또 반등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고 네.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바닥을 우리가 그 가늠하는 항상 그 부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이격도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 많이 보는 게 RSI 뭐 이런 네. 지표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용잔고 이런 것도 이제 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정말 그 1월 말 우리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가 굉장히 사실 이런 지표들이 다 좀 바닥 시그널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시그널일 때 사도 그때는 항상 워낙에 변동성이 커서 훨씬 더 그러니까 잘 밀리는 거죠. 한 턴만 틀려도 한 3, 4%씩 더 지수가 와리가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보면 항상 바닥이다 하면 또 풀매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 계좌 관리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신적인 타격이 더 커서 네. 정작 반등할 때는 제대로 못 따라가는 네, 네. 약간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데 제가 연구원님 자료를 아까 보면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신용잔고 네. 있잖아요. 근데 1월 내내 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빠졌는데 네. 신용잔고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보면 그쵸.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신용잔고 금액은 좀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사실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이제 시가총액 대비로 신용잔고 금액을 주로 체크를 하는데 이게 지수가 빠지는 속도를 못 따라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만큼 증권사에서 신용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네, 조금 관리를 관리가 좀 애초에 됐다. 증권사에서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자료에서는 사실 비율보다는 좀 이 전체적인 레벨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에 네. 유의하자라는 좀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코로나 때 보통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대략 한 5조 원 정도였어요. 신용잔고 금액이라는 게. 합쳐서요? 네. 아니요, 각각. 각각. 근데 이제 지금 각각 10조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니까 그쵸. 뭐 지수가 2배 오른 건 아니잖아요. 네네. 바닥 대비로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신용잔고가 사실 좀 깔끔하게 빠져야 뭔가 더 바닥을 논하기에는 좀 편한 장악인데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용잔고 비율이 아마 2.8% 정도 될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하고 신용잔고 금액으로 비율을 계산하면 2.8%는 거의 상단입니다. 그러네요. 평균으로 네. 봤을 때. 근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절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신용잔고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0.뭐 한 4, 5% 정도 그쵸.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네. 또 신용도 안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신용잔고 비율을 낮춰주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오히려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봐요. 반등 국면에서는. 코스닥이 만약에 신용이 많이 털렸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네, 털리면 줄어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가서 그렇죠. 네.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낙폭과대를 사는 전략. 네네. 근데 지금은 낙폭과대가 많지만 실제로 이게 좀 신용잔고 비율이 좀 차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별로 안 털렸네요. 그러면 안 털렸어요. 생각보다.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네. 완전 털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뭐 CFD나 이런 데는 좀 털리는 그쵸. 게 보이지만 이걸 보고선 저도 되게 바닥이 아닌가? 라고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통 과거에 그럴 때 보면 완전히 난리가 나서 주변에 나 망했다, 뭐 100억 벌었던 사람이 뭐 자산이 이제 2억 남았다, 뭐 이쯤 돼야지 사실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럴 때부터 주식 사 모으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들 힘들어요 하지만 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보면 다 네. 이렇게 연휴에 즐겁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또 참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고 코스피가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그러면은 어떤 거를 좀 사야지 유리할까? 네.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다시 한번 이격도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대부분 다 이 표준 편차 근처에서 반등이 좀 쉽게 나왔어요. 한국 주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깨고 내려갔었잖아요. 결과를 봤을 때에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네. 대외 불확실성 요인하고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안 좋다라는 것까지 같이. 섞였을 때 네, 나오는 네, 네. 하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안 좋다라는 거는 기업들의 이익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로서 항상 저는 접근을 희소한 쪽에 이제 그러니까 이익이 안 좋으니까 사실 지금 이익 좋은 거 사는 게 제일 안전한 전략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 이게 되게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언제든 이익이 좋은 주식들을 사야 되지만 네. 지금은 특히나 꿈이나 뭐 약간 아. 내러티브보다는 실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네. 좀 사야 되는 국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흔히 이제 뭐 쉽게 할 수 있는 국면이 있고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국면인데 지금은 명백히 어려운 어려워졌죠. 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연중 내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진 아직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아마 3월 초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을 네. 드리면은 4분기 실적이 항상 안 좋잖아요, 기업들이. 네,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네. 지금처럼 이렇게 대외적인 좀 불확실성 요인들이 네. 많았을 때의 어닝 쇼크는 실제로 주가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4분기 실적 시즌이 되면 당연히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올 거잖아요.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22년도 실적을 같이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22년도 실적 추정치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 주황색 선 보시면 아직까지 그냥 좀 하향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정체돼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하향 조정을 좀 세게 한번 그쵸. 맞아야.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하향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3월 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식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야 되는 국면인 거예요. 그때는. 네, 네. 근데 만약에 애널리스트들이 이거는 이제 개별 애널리스트들에 달린 것 같은데 그냥 시각을 좀 보수적으로 바꾸면서 눈높이가 좀 빨리 내려가면은 오히려 3월 초가 됐을 때에는 주식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전 하고 있어요. 네. 기대치가 한번 낮아졌기 때문에. 법칙이죠. 사실 네. 애널리스트들이 보면은 엄청 잘 버티고 있다가 주가 빠지면은 사실 같이 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그 짓을 엄청 오래 했으니까 사실 잘 아는데 그때가 그러면 3월 정도 네. 전후일 것 같고 업종 지금 뭐 자료 보면은 반도체가 유일하게 좀 어닝이 맞습니다. 버티는 쪽이다라고 보시는데 뭐 이쪽도 조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아니요. 이제 업종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IT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그렇죠. 이게 보시면 숫자가 그냥 110에서 거의 막 90까지 엄청, 됐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뭐 업황이 막 미중 무역 갈등 나왔을 때도 한 이 정도 하향 조정됐고. 네. 근데 거의 그 정도까지 반영을 했다가 조금 올라오는 수준이라서 유일하게 실적이 좀 받쳐주는 섹터가 지금은 반도체고. IT랑 반도체.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섹터는 여전히 저는 이 오른쪽에 표시해놨는데요. 호텔, 뭐 유틸리티. 저는 화학도 사실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학은 뭐 롯데케미컬이나 맞습니다. 뭐 이런 퓨어들. 퓨어들. 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인터넷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여전히 2022년도 같이 하향 조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철강도 안 좋아요. 이게 보시면은 왜 제가 철강은 굳이 좀 의외네요. 화학이랑 철강을 제가 왜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보통 주식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장세는 막 꿈으로 가는 성장주들이 가고 어떤 장세는 막 시클리컬 흔히 막 경기가 좋아지고 막 경기민간주. PER 싸고 이런 기업들이 갈 때가 있는데 흔히 이제 최근에 금리가 좀 오르면서 로테이션에 대한 질문도 많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밸류 스타일의 주식들을 사자라는 콜들도 이제 몇몇 증권사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이제 지금의 금리 상승은 스타일 로테이션은 전혀 지금 뭐 사실 염두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의 비중에 대한 문제이지. 왜냐하면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미국 10년 금리, 뭐 2년 금리 이제 체크하실 텐데 충분히 항상 이 장단기 금리 차라 그래서 네. 10년 금리랑 2년 금리 뺀 거를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사실 명백하게 돌아서면은 밸류콜들이 좀 통할 텐데 지금은 좀 그런 국면은 아니라서 좀 이어서 좀 로테이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뭐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해도 되는 전 시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성장주 시대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저물고 밸류 주식들의 시대가 온다라는 고민은 여름에 해도 늦지 않다가 제 생각입니다.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제가 아까 3월 초가 1달락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부 다 2분기랑 3분기가 이익 증가율이 가장 낮은 또 분기예요. 여름쯤이 되면은 기업들 어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아예 안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가치주들은 그때 사야 사실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일단 굳이 주식을 여기서 늘려야 된다면 반도체나 관련된 뭐 전자기기 그런 쪽 업체들을 사면 좋을 것 같고 공매도나 이제 숏포지션 이런 쪽은 약간 현재 시크리컬 쪽이나 계속 말씀드렸던 인터넷 게임 업체들 게임은 아니고 이제 인터넷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치주 할 필요 없죠. 저는 뭐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이야기할 때에는 음식료랑 보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